그날 밤 나는 흙을 파내고 있었다. 내 집 뒤뜰의 흙을 내 손으로 직접. 차가운 밤 공기가 살갗에 소름을 돋게 했다. 나는 낡은 스웨터 자락을 여몄다. 하지만 추위는 옷을 뚫고 들어왔다. 아니, 어쩌면 추위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무심하고 짜증이 섞인 그 목소리. 어머니, 혜진이한테도 사적인 게 있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적인 것. 그 말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 말이 내 손에 이 차가운 호미를 쥐어주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흙을 만졌던 이 손으로 이제는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서걱, 서걱. 호미가 흙을 가를 때마다 나는 숨을 죽였다. 혹시나 혜진이가 깰까봐. 아니, 어쩌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파낼 뿐이었다. 혜진이는 유령처럼 나타났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저 감나무 아래로. 그 모습은 무언가를 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몸짓이었다. 기도를 올리듯 절박하고 은밀하게. 마치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것을 묻는 것처럼. 그 서늘한 모습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병이 들 지경이었다. 그래, 차라리 확인하고 병이 나는 게 낫다. 의심 속에서 천천히 말라 죽는 것보다. 나는 다시 손에 힘을 주었다. 나이든 몸이 삐걱거렸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집이다. 이 집터는 내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다. 그런 곳에 불길한 무언가가 묻히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텅, 둔탁한 소리가 났다. 돌멩이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기분 나쁜 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호미를 내던졌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이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다. 손끝이 아려웠지만 상관없었다. 마침내 손끝에 미끄럽고 차가운 것이 닿았다. 검은 비닐이었다. 찾았다. 찾아버렸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것을 끌어당겼다. 봉지는 기이할 정도로 묵직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처럼. 마침내 검은 봉지가 흙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봉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의 가정을 삼킬지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 덩어리였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 이제 선택해야만 한다. 이 매듭을 푸는 순간 어쩌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열면 내 아들의 세상이 무너진다. 묻으면 내 양심이 무너진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의 차가운 매듭을 움켜쥐었다. 당신이라면 이 손으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검은 봉지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문득 아주 다른 날의 기억을 불러왔다. 모든 것이 따스하고 빛나던 날의 기억. 그래, 바로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스무해하고도 몇 해 전. 진우는 늠름한 신랑의 모습으로 내 곁에 서 있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 다 컸구나.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다. 아들은 그저 멋쩍게 웃기만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줍은 새색시의 모습으로 혜진이가 서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는 눈이 부셨고
두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다. 혜진이는 참으로 꽃처럼 고왔다. 나는 혜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가, 우리 진우, 잘 부탁한다.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말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내 아들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나에게도 딸처럼 의지가 될 아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다. 나는 혜진이를 데리고 뒤뜰로 나갔다. 햇살이 장독대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가지런히 놓인 항아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가, 저것들이 뭔지 아니? 혜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답했다. 항아리, 장독대 아닌가요? 어머님,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건 그냥 항아리가 아니야. 나는 가장 큰 간장 항아리를 손으로 쓸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이 항아리는 내 시할아버님 때부터 내려온 거란다. 그리고 저 된장 항아리는 내 시아버지가 태어난 해에 내가 직접 담근 거지. 저기 저 고추장 항아리는 우리 진우가 군대 갔을 때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빌며 담근 거란다. 나는 혜진이를 돌아보았다. 여기에 담긴 건 그냥 장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역사고 내 인생이고 우리 가족의 혼이란다. 내 말에 혜진이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앞으로 잘 배워서 이 맛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기뻤다. 내 모든 것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 고된 인생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나는 혜진이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때의 그 손은 참 따뜻했다. 지금 내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검은 비닐의 차가움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혜진이를 믿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오늘 밤 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견뎠다. 정말로 모든 것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텅 비었었다. 밤이 되면 집안의 모든 소리가 괴물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외로웠고 무서웠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다. 나에겐 진우가 있었으니까. 새벽 4시면 눈을 떴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밤새 불린 콩을 삶았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려도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절구에 콩을 찍 메주를 빚었다. 내 두 손은 여자로서의 손이 아니었다. 그저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손이었다.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지고 피가 났다. 겨울이면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메주를 볏짚에 매달았다. 그렇게 수백 수천 개의 메주가 내 손을 거쳐갔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선자 엄마, 뭐가 그리 독해서 혼자 그 고생을 다 하시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만 말했다. 내 자식, 내 아들 진우. 저 녀석 배골리지 않으려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내 유일한 이유였다. 내 청춘은 장독대 앞에서 다 흘러갔다. 된장이 잃고, 간장이 잃고, 고추장이 익어가는 동안 나도 함께 늙어갔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이 집을 지켰다. 이 장독대를 지켰다. 그리고 내 아들 진우를 지켰다. 나는 모든 것을 진우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진우의 아내가 될 혜진이에게도 혜진이가 그 역사를 알아주었을 때 나는 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의지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은 평생 가족을 위해 굳은 살이 박인 바로 이 손은 차가운 흙 속에서 며느리가 숨긴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따뜻했던 기억의 끝에서 나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눈앞에는 여전히 정체모를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과거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이 검은 봉지 하나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 인생 전부가 거짓말이 되는 것만 같았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기억이 지금의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날 밤이 있기 몇 주 전의 일이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가을 오후. 나는 뒤뜰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옮겨 담고 있었다. 올해 새로 담근 된장이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정겨운 냄새였다. 나는 커다란 고무장갑도 없이 늘 맨손으로 장을 다루었다. 손끝의 감각으로 장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 손은 거칠고 주름지고 손톱 밑에는 된장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이 손은 내 인생의 훈장이었다. 내 자식을 키워내고 이 가정을 지켜낸 정직한 손이었다. 그때였다. 어머님, 맑은 목소리와 함께 혜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오늘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손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모양이었다. 혜진이는 내 쪽으로 다가오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좋은 냄새 나네요. 된장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 아가, 올해 된장이 아주 잘 됐어. 이따 저녁에 찌개 맛있게 끓여주마. 나는 흐뭇하게 대답했다. 혜진이는 내 손을 흘깃 보더니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가볍게 말했다. 어머님, 아직도 그렇게 손으로 다 하세요. 순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혜진이는 미소를 지운 채 말을 이었다. 요즘엔 기계로 다 편하게 하던데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세상 참 많이 변했죠. 그렇죠, 어머님. 그 말을 남기고 혜진이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한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다. 곧이어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는 된장이 묻은 주걱을 든 채로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윙윙거리던 벌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혜진이의 목소리만이 내 머릿속을 몇 번이고 맴돌았다. 세상 참 많이 변했죠. 나는 천천히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내 손. 주름지고 거칠고 못생긴 손. 그런데 그 순간 내 손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며느리의 눈에는 내 인생 전부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비위생적인 무언가로 보였던 것이다. 구수하던 된장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따스하던 가을 햇살이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혜진이가 짓는 그 상냥한 미소 뒤에 얼마나 차가운 벽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상을 차렸다. 내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구수한 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혜진이는 악의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다. 나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탁에 앉았다. 진우는 찌개가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아들의 칭찬에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혜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혜진이는 찌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밥 위에 올려주는 반찬만 깨작거릴 뿐이었다. 가끔 내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한 숟갈 뜨는 척했지만 이내 슬그머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 미묘한 행동 하나하나가 대낮에 들었던 그 차가운 말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진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웃을 뿐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이 식탁에서 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생각해보니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혜진이는 내가 담가준 김치를 잘 먹지 않았다. 늘 마트에서 파는 포장 김치를 사왔다. 나는 그저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그게 더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 혜진이는 내가 해주는 나물 반찬도 좋아하지 않았다. 늘 어머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라며 웃어넘겼다. 나는 그저 세대 차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혜진이의 그 상냥한 미소, 그 공손한 말투,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거대한 위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은밀하게 경멸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손이 떨려 그릇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 미소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대로 모른 척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부딪혀야 하는가? 이 가짜 평화를 깨뜨릴 용기를 내야 하는가? 한참을 뒤척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가 조용히 뒷뜰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에 잠긴 감나무가 나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때 결심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다르게 볼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전부 다 지켜볼 것이다. 혜진이의 모든 행동, 모든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 미묘한 무시를 참고 넘어가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겠는가? 그날 저녁 식사 이후로 우리 집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나의 감각이 달라진 것이리라. 혜진이는 전보다 더 살갑게 굴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제가 할게요.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백화점에서 사왔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은 이제 나에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하게만 다가왔다. 나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눈에 담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우도 아내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내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혜진이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락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혜진이는 서류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진우 씨 사업 때문에요. 사업내가 되묻자 진우가 얼른 대답했다. 아, 엄마, 별거 아니야. 그냥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서 아들은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혜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어머님, 이것만 잘 되면 우리 진우 씨도 어깨 펴고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조금 부족하대요. 담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탁자 위의 서류들로 눈길을 돌렸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그 서류의 메뉴에 적힌 제목은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부동산 권리 위임 계약서.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이를 쳐다보았다. 혜진이는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님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이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머님이 보증을 서주신다는 의미만 필요한 거예요. 보증이라니. 네, 그냥 저희가 대출금을 잘 갚을 거라는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머님께는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아요. 제가 약속드려요. 혜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그날 뒤뜰에서 느꼈던 따뜻함과는 전혀 달랐다. 차갑고 어딘가 절박한 기운이 느껴졌다. 진우가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나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 며느리의 완벽한 미소, 그리고 내 눈앞에 놓인 하얀 서류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아주 부드럽고 정중한 방식의 압박이었다. 혜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인주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에 도장 찍으시고 성함만 적어주시면 돼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나는 펜을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서류들을 혜진이 쪽으로 살짝 밀어냈다. 모두의 시선이 내 손끝에 머물렀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구나. 이렇게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아. 내 돋보기를 가져와야겠다. 내 말에 혜진이의 완벽했던 미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혜진이는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어머님, 제가 아까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냥 저 믿고 서명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믿고 서명하라. 그 말이 참으로 기가 막혔다. 며칠 전 내 인생 전부를 구식이라며 무시하던 그 입에서 나올 말인가.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똑똑히 알고 찍어야지. 안 그러니 나는 혜진이가 아닌 아들 진우를 보며 말했다. 진우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사인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혜진이 말이 맞아. 엄마한테는 아무 피해 없다니까. 피해가 있고 없고를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진우는 당황한 듯 보였다. 혜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나를 가늠하고 시험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혜진이는 다시 전략을 바꾼 듯했다. 그녀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사업을 잘 하겠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녀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건너뛰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교묘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들을 손으로 한번 툭 밀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내 말에 진우와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내가 내일 낮에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읽어보마. 그러니 이만 가지고 들어가거라. 그것은 거절이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나의 단호한 선언이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치만 살폈다. 혜진이는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를 완전히 지웠다. 그 얼굴에는 서운함도 당황스러움도 아니었다. 오직 계획이 틀어진 자의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서류에는 분명 무언가 끔찍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함정의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당신의 아들이 눈물로 애원한다면 당신은 그 종이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아침 식탁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혜진이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내가 아가밥 더 먹으렴 하고 말을 걸면 혜진이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리고는 진우에게만 나직이 속삭였다. 당신 늦겠어요. 어서 가보세요. 아들 녀석은 아내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도 없이 텅 빈 식탁에 나와 혜진이만 남았다. 흐르던 것은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날이 갈수록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혜진이는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거실에 있으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마당에 나가면 그녀는 거실에 머물렀다. 집은 충분히 넓었지만 나는 숨을 곳이 없었다. 이 집 전체가 나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진우와도 멀어졌다. 아들은 전보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다. 아내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아들은 나를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예전처럼 엄마 커피 한잔 할까 하며 살갑게 다가오는 일도 더 이상은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붙잡고 몇 번이고 말을 걸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하게 웃고만 있었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방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카카오톡 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둔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다. 아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니? 나는 몇 번이고 확인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띵 하는 경쾌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내가 보낸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조용히 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답장을 기다렸다.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사라지지 않는 숫자 1, 2.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쁜가 보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회의 중일 수도 있지. 그렇게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도록 그 숫자 1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들은 내 문자를 읽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읽고도 일부러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혜진이가 시켰을까? 아니면 아들 스스로가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어두운 화면 위로 늙고 지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내 아들에게마저 버려지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나는 집안을 떠도는 유령이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나는 소리 없이 밥을 먹고 소리 없이 잠이 들었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이 나와 아들 내외 사이에 세워진 것만 같았다.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결코 닿을 수는 없는 희망을 놓아버리려던 순간이었다. 어느 날 밤, 내가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아주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손주 녀석인 민준이가 고개를 쑥 내밀었다. 16살. 한창 예민한 사춘기 소년이었다. 할머니, 주무세요. 민준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민준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쉬, 엄마 아빠 거실에 계세요. 손주 녀석은 내게 다가와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할미는 늘 괜찮아. 거짓말.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안 괜찮잖아요. 저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요즘 할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굴어요. 아이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며칠 전 혜진이가 내게 내밀었던 바로 그 하얀 서류 봉투였다. 이거 엄마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엄마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 재산이니 담보니 하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민준이는 서류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아비인 진우와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맑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눈빛이었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순간 내 세상이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감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민준아, 내 새끼.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는 내 손등을 토닥여 주었다. 할머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유일한 내 편.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준 단 한 사람. 하지만 이 어린 것을 이 험하고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여도 되는 걸까? 내 욕심 때문에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다. 당신이라면 이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한 희망인 손주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손을 밀어내고 다시 혼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주 주말이었다. 혜진이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어머님 뵌지 오래됐다고 하셔서요. 같이 저녁 먹어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다. 저녁 식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척 연극 무대처럼 꾸며졌다. 혜진이는 온갖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친정어머니 앞에서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했다. 엄마 이거 먹어봐. 어머님이랑 같이 만든 거야. 거짓말. 저건 모두 혜진이가 백화점에서 사온 음식들이었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밥만 먹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혜진이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새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사부인, 요즘 나이 드시면 다들 깜빡깜빡 하신다던데. 새언니는 안 그러세요?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혜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사실은 요즘 어머님이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들 진우는 당황해서 혜진이를 쳐다봤고 손주 민준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혜진이는 이제 대놓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진우 씨 사업에 도움이 될 좋은 일이 있는데도 어머님께서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저희가 좀 곤란해서요. 그녀는 친정어머니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어르신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머님이 자꾸 저희를 오해하시네요.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거라 내 고함 소리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너희들이 무슨 꿍꿍이로 그 종이 쪼가리를 내미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내 격한 반응에 혜진이는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정말 정신 나간 노인네가 된 것처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오려 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녀가 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혜진이의 발이 식탁 다리에 걸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쳤다. 쨍그랑 고요한 거실에 사기 그릇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산산조각 난 그릇 파편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마치 우리 가족의 관계처럼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혜진이는 바닥을 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차가움만이 남아 있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 뒤에 세상이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찾아왔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하얀 사기 조각에 꽂혔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혜진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흐흑.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 영락없는 피해자였다. 혜진이의 친정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얘 혜진아, 괜찮니? 세상에 발은 다치지 않았어. 그녀는 딸을 부축하며 나를 쏘아붙였다. 새언니,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하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내 유일한 피부치 아들을 쳐다보았다. 진우야, 제발 내 어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다오. 하지만 진우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들은 허둥지둥 혜진이에게 달려가 아내의 상태부터 살폈다. 혜진아, 괜찮아. 어디 다쳤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들은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들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혜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비장하게 일어섰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향해 날아왔다. 나가세요.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1000개의 칼보다 더 아팠다. 이 집은 내 집이었다. 내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우리의 집이었다. 그런데 저 아이가, 며느리라는 이름의 저 아이가 내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머님 때문에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혜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친정어머니의 팔에 기댔다. 제발 나가주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창피하다. 내가 창피하다. 그 말이 내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정하는 척 나를 쳐다보는 사부인의 얼굴, 수군거리는 다른 손님들의 얼굴, 그리고 끝까지 나를 외면하는 내 아들의 얼굴. 더 이상 이곳에 내가 있을 곳은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거실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혜진이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위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도 모를 무언가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이런 모욕적인 순간에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남아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모든 것을 등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나는 그 집에서 걸어 나왔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다. 갈 곳이 나에게는 없었다. 나는 뒤뜰 구석에 있는 작은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편과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 이 집의 뿌리이자 나의 마지막 성역이었다. 끼익, 오래된 나무 문이 슬픈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향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방울 차가운 것이 내 뺨 위로 떨어졌다. 눈물이 아니었다. 창문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투둑, 투두둑.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다. 이내 후두둑, 후두둑. 거센 빗줄기가 기왓장을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사당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내 대신 하늘이 울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가슴 속에 커다랗고 시커먼 구멍이 뚫린 듯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위패를 쓸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른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쫓겨났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집에서. 대답은 없었다. 오직 빗소리만이 점점 더 거세질 뿐이었다. 나는 웅크린 몸을 더 작게 말았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것이 죄인가? 내 인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 죄인가? 며느리의 거짓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것이 죄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아팠다. 이유도 모르게 심장 한가운데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온몸의 마디마디가 전부 아파왔다. 왜?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나는 위패에 이마를 기댔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눈에서 흘러내려 차가운 나무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소리 없는 울음이 어둠 속으로 그리고 빗소리 속으로 한없이 스며들어갔다. 한참을 그렇게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고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속삭이던
내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었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그 목소리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촛불처럼 피어올랐다. 그래, 나에게는 아직 민준이가 있었다. 나를 믿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아이만은 안 된다. 아직 저렇게 어린 것을 이 더럽고 험한 싸움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 어미와 아비 사이에서 아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 그것은 할미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차라리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눈물이 멈췄다. 가슴을 짓누르던 뜨거운 슬픔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슬픔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남았다.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삐걱 밤새 굳어있던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더 이상 우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내 자존심, 내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돕겠다던 내 손주.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사당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어느새 멎어 있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상쾌하게 코를 찔렀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날이 오고 있었다. 나는 집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쫓겨난 자의 패배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의 조용하고 결연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싸울 것이다. 소리치거나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진실이라는 칼로 그들의 위선을 베어버릴 것이다. 나는 남편의 위패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당신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이 훗날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식탁에 앉았다. 혜진이와 진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아가, 어제는 내가 미안했다. 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나이가 드니 속이 좁아져서 그랬나 보다. 괜한 일로 화를 내서 손님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너희에게도 면목이 없구나.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항복 선언이었다. 동시에 나의 전쟁 선포이기도 했다. 내 사과에. 혜진이는 금세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제는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마음 제가 다 알아요. 그녀는 이제 나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는 듯했다.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가, 그 서류 말이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내 어머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늙은 생각만 했어. 진우 애비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해줘야지. 그러니 그 서류 다시 한번 다오. 내가 꼼꼼히 보고 도장 찍어주마. 혜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다 이겼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가져와 내게 건넸다. 어머님 역시 현명하세요. 천천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서류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민준이가 며칠 전 몰래 가져다 준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나는 민준이가 가르쳐준 대로 카메라 앱을 켰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 모드로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다. 찰칵 소리 없는 셔터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서류 한 장 한 장을 찍기 시작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참고 찍고 또 찍었다. 법률 용어들, 깨알 같은 글씨들,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몰랐다. 하지만 이것이 혜진이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모든 페이지를 다 찍은 뒤 나는 사진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글씨는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곧바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사진들을 모두 전송했다.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이 서류들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봐다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떠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다. 나의 조용한 전쟁. 그 첫 번째 총성이 방금 울린 것이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민준이에게서 아직 답이 없었다. 내 마음은 타들어가는 숯불 같았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민준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아이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민준이가 알아본 법률 용어들이 쉬운 말로 풀이되어 있었다. 부동산 권리 위임 계약서 집당 등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긴다는 뜻. 인감증명서 첨부 시법적으로 완벽한 효력 발생. 돌이킬 수 없음. 나는 화면을 보고 또 보았다. 눈을 몇 번이고 비벼보았지만 글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보증. 단순한 보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평생을, 내 남편의 목숨값을 통째로 혜진이의 손에 넘겨준다는 뜻이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구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준이가 놀라 나를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지 않았다. 분노를 넘어 서늘한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혜진이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이었던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그 아이들의 속마음일 뿐이야.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도 저 아이들은 분명 발뺌할 게다. 내가 오해한 거라고. 기억을 잘못한 거라고. 또다시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몰고 가겠지. 나는 결심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하다. 저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다. 민준이는 내 눈을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민준이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다. 할머니,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아주 작은 녹음기예요. 상자를 열자 내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까만색 기계가 들어있었다. 작은 금속성의 몸체가 차갑게 빛났다. 딸깍 민준이가 작은 버튼을 누르자 아주 작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소리도 안 나요.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쥔 채 어디에 숨겨야 할까? 저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목소리는 선명하게 녹음될 수 있는 곳.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낡은 도자기 화병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끼던 화병이었다. 나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화병 안쪽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작은 금속 기계가 도자기에 부딪히며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다. 나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다가 이내 꺼졌다. 덫을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만약 당신의 손에 상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증거가 쥐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로 세상에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완벽한 순간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시겠습니까? 덫을 놓고 사흘이 지났다. 나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뒤에야 도둑고양이처럼 거실로 나가 녹음기를 수거해왔다. 그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숨을 죽인 채 그 안의 소리들을 들었다. 첫째 날, 녹음된 것은 그저 텔레비전 소리와 진우의 웃음소리뿐이었다. 둘째 날, 민준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 그리고 혜진이가 부르는 택배기사의 이름뿐. 내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러다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섣부른 기대를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셋째 날 밤이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별다른 내용이 없어 실망하며 이어폰을 빼려던 순간이었다.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볼륨을 높였다. 아직 그 영감탱이가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 영감탱이.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혜진이의 목소리는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 차 있었다. 아니 글쎄, 다 된 밥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느니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느니 시간을 끄는 거 있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걱정 마. 거의 다 넘어왔어. 내가 며칠 더 살살 구슬리면 결국 찍게 돼 있어. 그 집이랑 땅만 담보로 잡히면 당신 빚 갚고도 남아. 빚,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돈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진우 씨는 아무것도 몰라. 그 등신이 뭘 알겠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어차피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그 노인네만 없으면. 아니. 그 노인네만 조용히 요양원에 가주시면. 모든 게 완벽해. 나는 이어폰을 빼버렸다. 더 이상은 들을 필요도 없었다. 증거는 이제 차고 넘쳤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보다 더 큰,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휘둘려 제 어미를 속이고 있었구나.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려서. 한참 뒤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리고 한 번호 앞에서 멈췄다. 박진철, 종손종슌, 돌아가신 남편의 가장 큰 형님,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신 시아주버님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보글보글 찻주전자가 우는 소리가 어지러운 내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듯 했다. 나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따라 전화기 앞에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주버님, 저 선자입니다. 아, 재수씨.
오랜만이구려.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시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주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일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아주버님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소. 재수씨,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다들 우리 큰 집으로 모이라고 하겠소. 재수씨도 그때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오. 네, 아주버님, 그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속을 휘젓던 것엔 폭풍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두렵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이의 도움을 받아 녹음기에 담긴 혜진이의 목소리를 작은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민준이가 보내주었던 서류 분석 내용도 한 장 한 장 인쇄했다. 모든 증거들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다. 마치 제사 음식을 준비하듯 경건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혜진이는 내가 다시 예전의 순한 시어머니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내게 다가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을 상기시켰다. 어머님, 서류는 다 보셨어요. 이제 도장 찍어주실 거죠? 나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가, 보고 있단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내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혜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일요일이 되기 전날 밤, 나는 민준이를 조용히 내 방으로 불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내일 할미랑 같이 큰할아버지 댁에 가자. 네, 갑자기요. 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생각이다.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민준아, 할미를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어른들의 싸움이다. 너는 그저 할미 뒤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서면 안 된다. 알겠지? 아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드디어 약속의 날 아침이 밝았다. 나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다. 남편과 혼례를 올릴 때 시어머니께서 직접 지어주신 옷이었다. 옷고름을 매만지며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주름지고 늙은 여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정성스럽게 싼 증거 보자기를 손에 들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갈 시간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과연 나의 이 조용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가문의 어른들은 나의 편이 되어줄까? 아니면 집안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덮으라고 나를 꾸짖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현관을 향해 걸어나갔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일요일 오전, 나는 민준이의 부축을 받으며 큰아주버님 댁 대문을 들어섰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택구작, 대청마루에는 가문의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앉아 계셨다.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그 누구도 웃거나 잡담을 나누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와 진우가 도착했다. 둘은 주말 나들이라도 온 듯 가벼운 옷차림이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이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제사도 아닌데 다들 왜 이렇게 모여 계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혜진이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가장 윗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주버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모두 바쁜데 와주어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큰 울림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선자 재수 씨의 청이 있어 마련된 것이요. 그 말에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혜진이와 진우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문이 동시에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마루 중앙에 놓았다. 나는 먼저 어르신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오늘 여러 어르신들께 송구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를 청한 것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우리 가문의 이름과 제 남편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아이의 어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홀로 장독대를 지키며 집안을 지키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나의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실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이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보자기를 풀었다. 하얀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서류 뭉치를 들어 아주버님께 공손히 건넸다. 아주버님, 이것이 제 며느리 혜진이가 제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가져온 서류입니다. 진우 녀석의 사업에 필요하다며 제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아, 아주버님 그건 오해세요. 어머님이 요즘 기력이 쇠하셔서. 혜진아. 진우가 놀라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이의 당황한 변명은 오히려 그녀의 초조함을 모두에게 드러내 보일 뿐이었다. 아주버님은 혜진이를 향해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다. 대청마루의 공기는 이제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제 곧 나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아주버님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혜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혜진아. 네. 아주버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시어미 말대로 이건 단순한 보증 서류가 아니지 않느냐. 혜진이는 이제 울음도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오해세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은행에서 주는 대로 받아온 것뿐이에요. 저는 정말 어머님 재산을 탐내거나 한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민준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준비해온 작은 스피커에 그 USB를 꽂았다. 나는 혜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아, 네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는지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실 게다. 나는 민준이에게 눈짓했다. 아이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엄마. 아니 글쎄, 그 영감탱이가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 다 된 밥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순간 대청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진이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그녀의 경멸 가득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걱정 마. 거의 다 넘어왔어. 그 집이랑 땅만 담보로 잡히면 당신 빚 갚고도 남아. 진우 씨는 아무것도 몰라. 그 등신이 뭘 알겠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노인네만 조용히 요양원에 가주시면 모든 게 완벽해. 녹음된 내용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혜진이의 모든 위선과 탐욕, 그리고 배신이 담겨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진우였다. 아들은 아 하는 작은 신음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등신이라 부르는 것을 모든 가족 앞에서 듣게 된 것이다. 혜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요란하게 우는 혜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이건 가짜야. 그것은 서류만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너의 그 눈물도, 너의 그 미소도, 너의 그 효심도 전부 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찢었다. 오웨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혜진이의 울음소리를 뚫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울고 있는 혜진이의 발밑으로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 당신이라면 저 며느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전쟁터의 폐허처럼 혜진이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무너진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으로 기어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한복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어머님, 목이 다 쉰 목소리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내 발치에 이마를 대고 용서를 빌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어머님, 뜨거운 눈물이 내 버선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눈물은 더 이상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진짜 눈물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저 공허했다. 내가 원했던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때 내 옆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아들 진우가 아내의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진우는 자기 탓을 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아내 하나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제발 혜진이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이를 봐서라도. 응, 우리 민준이, 쟤는 무슨 죄야. 엄마, 이 가정을 제발 깨지 말아줘. 엄마, 제발. 아들의 눈물이 내 가슴에 밝혔던 얼음 같은 분노를 녹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기기 위해 싸웠다. 정의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내 승리의 대가가 내 아들의 눈물이라니. 이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결과인가? 윗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주버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일은 가문의 수치다. 저 아이는 더 이상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 자격이 없다. 그것은
가문의 이름으로 내리는 서늘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판결에 기뻐할 수가 없었다. 내 눈에는 엎드려 비는 며느리도 나를 꾸짖는 어르신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며 눈물 짓는 내 아들의 얼굴만이 세상 가득 들어차 있었다. 용서해야 하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저 아이를, 내 아들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걸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더 깊고 무거운 고통이었다. 아주버님의 서늘한 판결에 대청마루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혜진이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 다른 쪽에 큰아버님 한 분이 입을 열었다. 형님, 그래도 민준이 생각이 듭니다. 애미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저런 파렴치한 것을 애미라고 둘 수 있단 말이오. 어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소음들이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내 작은 손짓 하나에 시끄럽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아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주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를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진우도 혜진이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마침내 넓은 대청마루에 나 혼자 남았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후련할 줄 알았다. 모든 것을 밝히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가슴 속에는 더 크고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용서 저 아이를,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저 아이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내 아들을 등신이라 부르며 나를 영감탱이 취급하던 저 아이를. 하지만 내 아들, 바닥에 엎드려 울던 내 불쌍한 아들, 저 아이의 눈물을 내가 어떻게 외면한단 말인가? 진실을 밝힌 대가가 내 아들의 불행이라면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일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용서도 복수도 그 어떤 것도 완벽한 답이 될 수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감정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정리의 문제였다.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 집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서도 복수도 아닌 제3의 길이었다. 아주 고독하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완벽한 정답이 없는 갈림길에서 당신이라면 차가운 정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자비를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다시 대청마루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거라. 내 말에. 진우와 혜진이가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어서 일어나. 두 아이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먼저 혜진이를 바라보았다. 아가. 네, 어머님,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내 말에 혜진이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네가 내게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이었고 기만이었고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이 집에서 내쫓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진우의 눈이 커졌다. 아주버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의아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다시 모두를 향해 말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안하다, 용서한다 하는 감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처는 깨끗하게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골랐다. 그리고 내가 내린 마지막 결론을 모두에게 알렸다. 우리는 법원으로 갈 것입니다. 법원이요? 진우가 경악하며 되물었다. 혜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소송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시끄럽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야. 그저 법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뜻이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가리켰다. 첫째, 저 서류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히 할 것이다. 둘째, 이 집과 땅, 내 모든 재산에 대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나의 것이고 무엇이 너희의 몫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내 말에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의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감정은 변한다. 약속도 깨어질 수 있지. 하지만 법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는 용서가 아니라 법이 답이다. 이것이 내가 찾은 나의 방식이었다. 나의 공이었다. 내 선언에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혜진이었다. 그녀는 이제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따지고 들었다. 어머님 어떻게 가족끼리 법으로 해결을 보세요. 이건 너무 잔인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저희 얼굴 어떻게 들고 살아요? 집안 망신이에요. 집안 망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진짜 집안 망신이 무엇인지 저 아이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우가 혜진이의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 내가 혜진이 잘 타이를게. 응. 나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 아들은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의 거짓말과 어미의 진실 사이에서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이 아이는 평생을 저렇게 살 것이다. 나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주버님이 먼저 나섰다. 그는 혜진이와 진우를 보며 무겁게 말했다. 아니다. 재수 씨 말이 맞다. 아주버님 감정으로 얽힌 실타래는 법이라는 칼로 잘라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법이다. 이 이상 집안 망신을 시키고 싶지 않다면 재수 씨의 뜻에 따르거라.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의 말에 혜진이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뒤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나의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도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혜진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잔인한 건 법이 아니다. 사람의 욕심이지. 그리고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나는 책상 위에 깨끗한 백지 한 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 인주를 놓았다. 나는 도장에 인주를 정성껏 묻혔다.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결의를 이 작은 도장에 담아내듯이 모두가 나의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나는 종이의 정중앙에 나의 의지를, 나의 결정을, 나의 공의를 온 힘을 다해 찍어내렸다. 커우, 맑고 단단한 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대청 마루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든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나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낙인,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칼보다 더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당신이 내린 냉정한 결정이 사실은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선택은 너무 지나치게 냉혹한 것이었을까요? 몇 달 뒤, 우리는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다. 익숙한 대청마루도 정겨운 마당도 아니었다. 사방은 온통 차가운 베이지색 벽이었고 공기 중에는 낯선 법률 서류 냄새만이 떠다녔다. 가족의 정징이 끼어들 자리는 이곳에 단 한 뼘도 없어 보였다. 내 옆에는 민준이가 든든하게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날 이후 나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지켜주었다. 나는 가장 아끼는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싸움의 마지막을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끝내고 싶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 혜진이와 진우가 앉아 있었다. 혜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톱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지치고 헬쑥한 여인만이 앉아 있었다. 진우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잠시 뒤 조정위원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신청인 박선자 씨, 그리고 피신청인 이혜진 박진우 씨, 오늘 조정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먼저 신청인 박선자 씨께서 조정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조정위원에게 제출했다. 나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아주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이 집과 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혜진이와 진우를 한번 바라보고 말을 이었다. 제 며느리 이혜진은 제 아들 박진우와 공모하여 저를 속이고 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인쇄된 서류 사진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저는 제 며느리와 아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정리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했다. 첫째, 피신청인들이 저를 속여 받아내려 했던 부동산 권리 위임 계약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둘째, 이 집과 집터, 그리고 선사는 우리 박씨 가문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훗날 제 손주인 박민준에게 온전히 물려줄 것임을
법적으로 확약받고 싶습니다. 셋째, 제 아들 박진우를 위해 제가 가진 다른 재산의 일부를 증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권리 행사에 제 며느리 이혜진은 그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내 말이 끝나자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의 요구는 단호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미래를 위한 질서였다. 조정위원은 서류들을 검토한 뒤 고개를 들어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물었다. 피신청인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에 혜진이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그녀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앉은 진우를 보며 속삭였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진우는 아내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두 손만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치 그 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이 조정위원은 모든 것을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걱거리는 펜 소리만이 조정실의 침묵을 갈랐다. 잠시 뒤 그는 펜을 놓고 조정 조서의 내용을 기계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조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신청인 박선자 씨와 피신청인 이혜진 박진우 씨 간의 부동산 권리 위임 관련 논의는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하나,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주택 및 토지는 신청인 박선자 씨의 고유 재산임을 명확히 한다. 하나, 신청인 박선자 씨는 아들 박진우에게 별도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권리 행사에 피신청인 이혜진은 일절 관여할 수 없다. 한 조항 한 조항이 선포될 때마다 혜진이의 어깨는 점점 더 아래로 꺼져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녀의 모든 계획과 욕심이 이 차가운 법률 용어들 아래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했다. 양측 모두 이 조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이름 석자를 적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 뒤를 이어 진우와 혜진이가 다가왔다. 두 사람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진이는 몇 번이나 펜을 고쳐잡고 나서야 간신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조정위원은 책상 위에 놓인 법원의 직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서명한 서류 위에 아주 크고 무겁게 내려 찍었다. H. 그 소리는 마치 내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이 났다. 우리는 말없이 조정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에서 우리는 잠시 마주섰다. 혜진이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진우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나를 한번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아들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그들을 지나쳐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바깥 공기는 상쾌했다. 나는 이겼다. 정의를 세웠고 내 모든 것을 지켜냈다. 그런데 왜일까? 마음속이 후련하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과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고 악은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가져버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인공은 과연 만족했을까요? 만약 당신이었다면 이 승리에 정말로 후련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법원에서 돌아온 뒤 우리 집은 깊고 긴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것만 같았다. 진우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혜진이도 마찬가지였다. 소문은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내가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을 때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면 그들은 딴청을 피웠지만 내가 지나가고 나면 등 뒤에서 다시 그들만의 소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피부로 느껴지는 차갑고 끈질긴 소리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콩나물을 사고 두부를 샀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왜일까? 사람들의 그 눈빛과 그 소리 없는 소리가 자꾸만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혜진이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혜진이가 트렁크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분노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얼굴로 기계처럼 자신의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어 가방에 넣고 있었다. 한때는 화려하게 빛났던 그 모든 옷들이 이제는 색을 잃고 그저 낡은 천 조각처럼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거기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욕심도, 미움도, 후회도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린 텅 빈 껍데기. 그것이 지금의 혜진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나는 문 앞에서 짐을 싸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지익 가방의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것은 나와 며느리의 길고 지독했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혜진이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다. 드르륵 가방 바퀴가 마룻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가 텅 빈 집 안을 울렸다. 혜진이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현관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그때 진우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아들은 가방을 든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가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메말라 있었다. 혜진이는 그제야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개를 가로저은 것에 가까웠다. 아주 짧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 없어. 혜진이가 나직이 속삭였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떠나가는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혜진이는 다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졌다. 지우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한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다. 집 안에는 나와 그리고 내 아들 단둘만이 남았다. 진우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위로가 저 아이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한참 뒤 진우는 천천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은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닫힌 현관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나는 결국 내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폐허 속에서 과연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처 입은 영혼은 다시 집을 찾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떠나시겠습니까?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의 집 뒤뜰 장독대에는 이제 더 이상 침묵과 냉기만이 흐르지 않는다. 주말 아침이면 마당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다. 할머니 된장은 언제 넣어요? 선생님 이 고추장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구수한 메주 냄새. 나는 작은 보육원의 아이들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장을 담그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평생 나 혼자만 간직해왔던 나의 손맛을 이제는 세상과 나누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장 선생님이라 불렀다. 나의 거친 손을 보고 더 이상 촌스럽다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 손을 잡고 싶어 했다. 나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매주 빚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내 묵은 한한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아들은 그날 이후 말이 더 없어졌다. 우리는 여전히 조금 서먹했지만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는 않았다. 진우는 마당에 널린 메주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내 옆으로 다가와 무거운 메주 한 덩이를 말없이 들어 옮겨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들도 아주 희미하게 마주 웃어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아마도 이렇게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리라. 나는 마루에 걸터앉아 북적이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맛있게 익어가는 장냄새, 따스한 햇살. 나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꼈다. 살맛 난다. 그래, 이런 게 살아가는 맛이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나를 주저앉히지는 못했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었다. 나의 집 장독대에서 새로운 역사가 그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곳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혜진이에게서 온 편지였다. 편지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지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혜진이네 작은 식당이라는 간판을 단 아담한 가게가 보였다. 편지에는 단 몇 줄만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 저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 더 이상 미움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이 들었다. 나는 그 편지를 장독대 옆 작은 화단에 조용히 묻어주었다. 그것으로 나의 긴 원한怨恨도 땅속으로 모두 돌려보냈다. 진정한 회원 제외는 어쩌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마지막 대답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 진우와
어느새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된 손주 민준이와 함께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붉은 저녁 노을이 뒤뜰의 장독대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는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었다. 나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들을 바라보았다. 내 평생의 한 흔이 담겨 있던 곳.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는 곳. 진정한 유산은 집이나 땅이 아니었다.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아들과 손주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집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다시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한 한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꺼내 보이며 당신만의 해원 재wen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